산소농도 14%, 시스템 전체 다운. 2029년 북극 얼음 아래에서 독일 최신의 잠수함이 침묵했습니다. 완벽한 설계, 최첨단 기술, 70년 전통. 그런데 왜 멈췄을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럽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도달하지 못한 영역에 이미 도착한 나라가 있었다는 걸요. 연속 잠항 20일, 탐지율 0%, 세계 최고 해군들이 3시간 동안 찾지 못한 잠수함. 그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아시아의 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독일 과학자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바다가 증명한, 그리고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기적에 관한 이야기죠. 그 전에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응원의 목소리로 한국 최고를 외쳐주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는 빅터 라인하르트입니다. 독일 태생이지만 30년을 유럽 각국의 군사기술 자문관으로 살아온 사람이죠. 스웨덴 국방연구청, 그러니까 FOI의 수석 자문관 자격으로 북극 작전에 참여했던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29년 2월 14일, 북극해였습니다. 섭씨 영하 37도. 하늘은 빛조차 얼어붙은 듯 검게 가라앉아 있었죠. 해빙 아래로 자망 중이던 독일제 최신의 잠수함 U-327 알토니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냉각계통 오류, AIP 연료셀의 압력 균형 붕괴, 자동 제어 회로 오작동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죠. 함장 시스템 다운. 산소 농도 14%로 하강 중입니다. 그날 저는 관측선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선체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신호가 제 화면에 찍혔죠. 데이터는 분명히 정상 범위였습니다. 온도, 압력, 산소 농도 모두 허용치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함 내부에선 승조원들이 비상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시스템은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차가운 북극 바람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론은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아무리 완벽한 설계도가 있어도, 아무리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과했어도 바다는 그 모든 걸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72시간 후 국제구조팀이 U-327의 잔해를 인양했습니다. AIP 시스템의 열분산 모듈은 외관상 완벽했습니다. 균열도 부식도 파손도 없었죠. 그런데 왜 멈췄을까요? 기술진들은 머리를 싸맸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고서에 기록된 건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작동 불능. 원인 미상.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믿어왔던 기준들, 독일 공학의 우수성, 유럽 기술의 신뢰성, 그 모든 게 한순간에 흔들렸죠. 그날 이후 저의 모든 판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문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봤죠. 설계도보다 검증 데이터를, 국가 브랜드보다 실제 생존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의 이름이 제 보고서의 각주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KSS-3 장보고.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참고 자료였습니다. 아시아의 한 나라가 개발한 잠수함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데이터를 들여다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연속 잠항 기록이 20일이었습니다. 실측 항속거리는 13,200km. 확장 모듈을 적용하면 15,000km까지 가능하다는 수치가 나와 있었죠.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독일도 스웨덴도 미국도 도달하지 못한 수치를 한국이 달성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분명 과장이거나 조작된 수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교차 검증한 결과 그 수치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 기록, 국제해양관측소의 음향 데이터, 심지어 미 해군의 비공식 보고서까지 모두 동일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북극 기지의 좁은 숙소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밤새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다는 논문을 읽지 않는다. 작동하는 것만 통과시킨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지 아니면 그저 통계의 착시인지 말이죠. 그리고 그 여정은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거대한 충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군사기술의 세계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독일, 스웨덴, 미국 그리고 나토 극지 해역까지 두루 경험했죠. 수많은 시스템을 봤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그저 참고 항목에 불과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체계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한국이라니요. 처음 그 이름이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도면은 흠잡을 데 없었어요.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정말로 그걸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였죠. 설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다에 띄우고 얼음 밑을 통과하고 20일 동안 산소를 유지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스웨덴 국방청 회의실 스크린에 두 개의 모델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좌측엔 독일 타임-21이 CD, 미래의 청사진이었죠. 우측엔 한국 KSS-3 배치-2, 이미 바다에 존재하는 실체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독일 측 대표는 자신들의 비자성 선체 기술을 강조했고 스웨덴 측은 고트란드급의 검증된 성능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계획과 예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인하르트 박사님, 당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눈앞의 데이터가 하나의 문장을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청사진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오직 증거만을 요구한다는 걸 말이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의 타임-21는 2035년 첫 인도 예정입니다. 스웨덴의 차세대 모델은 2037년 시험 운용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런데 한국의 장보고는 지금 이 순간 이미 바다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 속 데이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연속 자망 20일. 실측 항속 거리만 3,200km. 확장 모듈 적용 시 15,000km 가능.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북극에서 U-3 위치를 잃었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검증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실험실 테스트도 사전 훈련도 완벽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변수가 우리의 오랜 자존심을 흔들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 연구실로 돌아와 한국 관련 자료를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나토 합동훈련 기록, 림팩 훈련 데이터, 국제해양관측소의 음향 분석 보고서까지 모조리 뒤졌죠. 그리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급은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수중 소음 수치는 70dB 이하, 열 추적 회피율은 95% 이상, 자망 안정성은 나토 기준치를 30%나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기술에서 후발주자였습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프랑스처럼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나라들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치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한국 조선소의 건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죠. 그들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렸어요. 한 척을 건조하는데 평균 4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렸죠. 왜 이렇게 느린 거지? 그런데 건조 과정을 들여다보니 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매 단계마다 실제 해상 테스트를 반복했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설계를 수정했죠. 완성도가 90%여도 100%가 될 때까지 진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도면이 아니라
바다를 믿게 만들려 했던 거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U-327 사고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장보고급의 운용 기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죠. 2배는 같은 AIP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같은 원리, 비슷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는 북극 얼음 밑에서 침묵했고 다른 하나는 지금도 바다 어딘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보겠다고요. 한국 기술진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타와 캐나다 국방부 지하 3층이었습니다. 조명이 낮게 깔린 회의실에서 공기가 금속처럼 무거웠죠. 북극작전 잠수함 선정 긴급 브리핑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왼쪽엔 독일 대표단이 앉아 있었고 오른쪽엔 한국기술자문단이 자리했습니다. 중앙엔 캐나다 국방장관 그리고 저였죠. 저는 유럽기술검증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중립적 시각에서 양측을 평가하라는 임무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프로젝트 개요가 떠올랐죠. 2035년 납기 4척, 2043년까지 12척 완성. 그 문장 하나로 회의실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캐나다는 북극 해역 방어를 위해 차세대 잠수함이 절실했죠. 기존 빅토리아급은 이미 노후화됐고 북극 얼음 아래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묻어났죠. 우리의 타임-1 CD는 스테인리스 선체를 사용합니다. 자성을 완벽히 억제하죠.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입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비자성 완벽? 아니, 미검증. U-327도 비자성 선체였습니다. 그런데 북극에서 멈췄죠. 완벽한 기술이 생존을 보장하진 않았습니다. 독일 측은 계속해서 기술 사양을 나열했습니다. AIP 시스템의 효율성, 소음 억제 설계, 모듈화된 무장 체계까지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죠. 납기였습니다. 첫 인도는 2035년 예정입니다. 시험 운용 기간을 포함하면 실전 배치는 2037년쯤 가능할 겁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037년이면 8년 후였죠. 그 사이 북극 해역은 누가 지킬 겁니까? 한국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저희 KSS-3 배치 -2는 현재 5척이 실전 운용 중입니다. 추가 건조 시 2032년 첫 인도가 가능하고 2035년까지 4척 완성이 확실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 자료를 넘겼죠. 실전 운용 중이라는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건 계획이 아니라 결과였어요. 데이터는 공개 가능합니다. 나토 합동훈련 기록, 림팩 훈련 성과, 연속 자망 실측치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독일 측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극지 환경에서의 장기 운용 데이터가 충분합니까? 한국 측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3번함 도산 안창호함은 지난해 북태평양 한랭 해역에서 19일 연속 자망을 완료했습니다. 수온 영하 1.5도 환경에서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죠. 저는 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미 해군 관측 보고서에도 동일한 기록이 남아 있었죠. 19일은 나토 기준으로도 최상위권 수치였습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인하르트 박사님,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내 안에 두 세계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혁신의 독일과 검증의 한국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의 기술은 뛰어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저는 화면 속 타임라인을 가리켰습니다. 2035년 첫 인도, 2037년 실전 배치. 그 사이 8년 동안 캐나다 북극 해역은 방어 공백 상태입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극해를 누비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한국의 장보고는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5척이 실전 배치됐고 검증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건 가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독일 측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정치는 시간을 벌지만 바다는 시간을 잃습니다. 캐나다가 필요한 건 동맹이 아니라 작동하는 배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죠. 저는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기술검증위원이 독일이 아닌 한국을 지지한 거였으니까요. 독일 측 수석 대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유럽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신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유럽의 이익이 아니라 생존의 논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U-327이 북극에서 침묵했을 때 저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론이 아무리 완벽해도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배웠죠.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결정을 내렸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하나의 균열을 만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대한 균열이었죠. 그리고 그 균열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해의 겨울은 잔혹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그 속에서 저는 한국 기술진이 준비한 실선 시험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스웨덴 본해 해역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KSS-3 배치-2 도산 안창호 2호함이었습니다. 날짜는 2030년 3월 9일이었고 장소는 외부 관찰자 접속 제한 구역이었죠. 나토와 스웨덴 국방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극비시험 해역이었습니다. 저는 관측선 갑판에서 한국 기술진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준비 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팀과도 달랐어요. 회의도 없었고 연설도 없었습니다. 단지 엔지니어들이 눈빛 하나로 지시를 주고받았죠. 저 사람들 말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스웨덴 해군 관측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독일이나 미국 팀이었다면 브리핑이 최소 30분은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5분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쳤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말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걸요. 이미 수백 번 반복한 동작이었고 서로를 완벽히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엔진 시동. 수중 모드 진입합니다. 짧은 교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2호함이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죠. 검은 함체가 회색 바닷물에 삼켜지는 광경은 묘하게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관측선 내부 모니터링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수심, 속도, 엔진 출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음 수치였죠. 현재 소음 수준 78데시벨입니다. 스웨덴 음향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78데시벨은 나쁘지 않은 수치였어요. 나토 평균이 80에서 85데시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잠시 후 소음 수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8에서 74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4데시벨 감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기하급수적인 차이였죠. 소음은 로그 스케일로 측정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74에서 71로 다시 68로 떨어졌습니다. 뭡니까 이게? 스웨덴 분석관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68데시벨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독일의 최신의 타임-1도 72데시벨이 한계였고 스웨덴 고트란드급도 70데시벨 언저리였죠. 미국 버지니아급조차 69데시벨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음향 그래프가 거의 평평한 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노이즈가 없었습니다. 진동도 공명도 캐비테이션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바다 자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옆에 서 있던 한국 기술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지 작동할 뿐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가능하지 않은데 작동한다니 그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이론적 한계를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실제로 만들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다시 만들었던 겁니다.
얼음 밑에서 들려온 소리는 금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심장박동 같았어요. 규칙적이고 고요하고 살아있는 소리였죠.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동시킵니다. 독일은 완벽한 설계를 추구했습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려 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바다에서 살아남느냐였으니까요. 시험이 끝난 후 저는 함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밤낮으로 고민하고 테스트하고 개선한 흔적이 그 안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박사님, 보고서에 뭐라고 쓰실 겁니까? 스웨덴 관측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검증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검증 중인 나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경력 동안 써온 모든 문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기록되어야 했으니까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도산 안창호 이호함은 오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렸다. 그 진실은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지워야만 했죠. 4월, 브뤼셀 나토 본부였습니다. 새로운 보고서가 회람됐어요. 제목은 한국 AIP 기술 데이터 재검증 필요성이었고 작성자는 독일 방산연합기술위원회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이상했어요.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의심으로 가득했죠. 검증 불충분, 제3자 확인 필요, 장기 신뢰성 의문 같은 표현들이 질비했습니다. 보고서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방어였어요. 그들의 두려움이 잉크로 번져 있었죠. 라인하르트 박사님, 지나치게 한국을 옹호하고 계십니다. 회의실에서 한 독일 동료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이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국가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옹호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서류를 뒤적였죠.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도산 안창호 이호함의 음향 데이터와 열 추적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곡선이었어요. 단 한 번의 노이즈도 단 하나의 이상치도 없는 선이었죠. 68데시벨 19일 연속 자망, 13,200km 항속거리. 모든 수치가 검증됐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이건 진화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죠.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박사님, 당신은 독일인이 맞습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독일인이 맞느냐고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독일 공학을 배웠고 독일 국방부와 3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제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죠. 한국이라는 변수가 유럽 방산 시장을 흔들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독일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는 과학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과학자는 국적이 아니라 진실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지금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개입했어요. 박사님, 우리는 동맹입니다. 유럽의 이익을 함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동맹은 진실을 숨기라는 명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U-327을 잃은 이유가 뭡니까?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경고했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죠.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U-327 사고는 여전히 유럽 방산업계의 트라우마였으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는 작동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독일 측 수석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앞으로 독일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진실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 프랑스 엔지니어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어요. 박사님,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예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모든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2호함의 실험 기록, 음향 데이터, 열 추적 그래프, 나토 합동훈련 결과, 림팩 성과 보고서까지 모조리 백업했죠. 제 개인 서버에 그리고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이중으로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그걸 필요로 할 거라 믿으며 말이죠.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유럽연합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더 위험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그들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에서 제 이름은 조용히 지워지기 시작했죠. 회의 초청장이 끊겼고 프로젝트 자문 요청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볼 거라 믿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데이터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한 명의 독일인은 당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6월 하와이였습니다. 림팩 훈련,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 훈련이 열리는 곳이었죠. 태평양의 뜨거운 햇살 아래 20여 개국의 함정들이 집결했습니다. 저는 관측선에 탑승한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그곳에 있었어요. 브뤼셀에서의 일 이후 독일 국방부는 저를 공식 프로젝트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합동사령부는 달랐죠. 그들은 여전히 제 의견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날 바다는 푸르지 않았습니다. 검고 거대했고 숨을 삼킬 듯 고요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훈련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도산 안창호 2호함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간단했어요. 적 함대 침투 및 모해 공격이었죠. 미 해군 구축함 3척, 호주 프리기탐 2척,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4대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저걸 뚫는 게 가능합니까? 옆에 있던 호주 해군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방어망이 너무 촘촘했습니다. 수상 함정들은 최신의 소나를 장착하고 있었고 헬기들은 소노 부위를 투하할 준비가 돼 있었죠. 훈련 개시 3분 전 도산 안창호 2호함이 통신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모든 센서가 그를 놓쳤어요.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소나에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사령관이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코리안 서브 위치 확인 바랍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죠. Where the hell did she go? 사령관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음향 탐지, 열감지, 자기장 센서 모두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들이 수색 패턴을 가동했어요. 소나를 최대 출력으로 올렸고 헬기들은 넓은 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방어 함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훈련이라는 걸 알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실전이었다면 이미 어뢰 사정권 안에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한국 잠수함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다가 그를 삼킨 것처럼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죠. 3시간 후 훈련 종료 신호가 울렸습니다. 그제야 도산 안창호 2호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면으로 천천히 떠올랐죠. 위치는 놀랍게도 미 해군 기함 후방 3km 지점이었습니다. 방어망을 완전히 뚫고 심장부까지 침투한 거였어요. 결과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표적함 모해 격침률 100%, 피탐지율 0%.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0% 성공, 0% 탐지.
그 수치는 불가능했습니다. 훈련 역사상 이런 결과는 없었어요. 미 해군 작전 참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탐지를 완전히 회피한 겁니까? 한국 지휘관은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저 짧게 말했죠. 저희는 조용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전율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할 일을 했다니요. 그들은 과시하지 않았어요.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동시켰을 뿐이었죠. 훈련이 끝난 후 저는 도산 안창호 2호함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함체에 손을 얹었어요. 금속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숨이 있었습니다. 진심, 집중, 기술, 그리고 책임. 그 모든 것이 작동 중이었죠.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의지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자만도 교만도 없었어요. 오직 책임감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실행하는 나라라는 걸 말이죠. 그들은 설계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생존 가능성을 설계했습니다. 도면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태평양의 빛이 물 위로 쏟아졌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함체를 비쳤죠. 그 빛 속에서 도산 안창호 2호함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다는 그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독일의 자존심, 유럽의 전통, 서구의 우월감.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빈자리를 채운 건 하나였습니다. 존경이었죠. 저는 그날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자가 됐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증명해야 할 사람이 된 거였죠. 7월, 브뤼셀 나토 본부였습니다. 기밀회의 코드명은 폴라 실드였죠. 북극 방어 체계 재구축을 위한 긴급 정상회의였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론 이미 독일 국방부 자문단에서 배제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스웨덴 국방연구청이 제 참석을 요청했고 나토 사무총장이 승인했습니다. 제가 들고 간 건 단 하나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2호함 실전 데이터 패키지였죠. 북해 시험 림팩 훈련 나토 합동 관측 결과까지 모든 기록을 담은 암호화된 USB였습니다. 회의실의 조명은 낮았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모두가 말이 없었죠. 특히 독일 대표단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배신자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북극 방어선 구축을 위한 차세대 잠수함 선정. 독일 타임-1이냐 아니면 한국 KSS-3냐.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7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가 있죠. 한국은 후발주자에 불과합니다. 장기 신뢰성이 의문입니다. 프랑스가 가세했습니다. 동맹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럽 방산 생태계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봤어요. 데이터가 아니라 정치가 결정을 좌우하고 있었죠. 나토 사무총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인하르트 박사님, 당신의 의견은?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USB를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공식 자료입니까? 독일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말했죠. 그건 바다의 기록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USB를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저주파 스펙트럼 분석 데이터였죠. 도산 안창호 2호함의 3시간 자망 기록이 그래프로 펼쳐졌습니다. 68데시벨 완벽한 평탄선이었어요. 이건 북해 실험 기록입니다. 스웨덴 국방연구청과 나토 음향분석팀이 공동 검증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열감지 추적 데이터였죠. 림팩 훈련 중 적외선 추적 결과입니다. 미 해군 P8 포세이돈 초계기가 3시간 동안 추적했지만
단 한 번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수중 음향 로그였어요. 이건 호주 해군이 녹음한 실시간 소나 기록입니다. 도산 안창호 2호함이 방어선 후방 3km까지 침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모든 지표가 동일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탐지 불가. 완전 작동. 캐나다 국방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거짓 수치를 봐왔습니다. 과장된 보고서, 조작된 그래프, 정치적으로 윤색된 데이터들 말이죠.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3개국 독립기관이 교차 검증했고 실시간 관측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영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한국이 해낸 건가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잠시 침묵을 두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해낸 게 아니라 지켜낸 겁니다. 모두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그들의 기술은 과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생존의 철학에서 나왔어요.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들에겐 잠수함이 무기가 아니라 생명선이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바다에 띄우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 속 데이터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 수치들은 경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필사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4년에서 5년 동안 한 척을 만들며 수백 번 테스트하고 수천 번 수정한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프랑스 대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요. 그 순간 회의실의 벽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70년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 흔들렸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붕괴라는 걸 말이죠. 나토 사무총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북극 방어선 잠수함 선정. 독일 타임-1-2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몇 개 올라갔습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망설이던 한두 나라였죠. 한국 KSS-3에 찬성하시는 분? 더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까지였어요.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죠. 화면 속 데이터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증명한 진실이었습니다. 2031년 동해였습니다. 저는 다시 그곳에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 3호함의 진수식 현장이었죠. 수백 명이 환호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군악대의 연주가 항구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나 저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회의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KSS-3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노르웨이와 폴란드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유럽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독일 국방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론 해임됐고 비공식적으론 추방당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손에는 여전히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함체가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선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쉬는 것 같았죠.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이해하셨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다음 세대를 위해 만들 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니요. 유럽은 시장을 위해 만들었고 미국은 패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래를 위해 만들고 있었던 거죠. 박사님은 왜 우리를 믿어주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죠. 저는 북극에서 독일 잠수함이 죽는 걸 봤습니다. 완벽한 설계였지만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다는 도면을 읽지 않죠. 작동하는 것만 통과시킵니다. 함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물결이 갈라지며 햇빛을 삼켰죠. 그 광경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코다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독일인으로서의 자존심, 유럽 기술에 대한 교만, 그리고 오래된 편견들이었죠.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박사님. 엔지니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린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수백 번 실패했지만 수천 번 다시 시도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바다에 띄우지 않았죠. 그의 눈빛에는 자만도 없었고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책임감만 있었어요. 자기 세대가 만든 배가 다음 세대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었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증언자입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진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항구에 남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정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다를 이해했다. 그 문장을 입력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감동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국적으로 기술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로 진실을 찾았고 현실로 미래를 그렸죠. 에필로그.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제 연구 노트를 한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정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다를 이해했다. 그 문장이 학술지에 실렸고 곧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수많은 학자와 장교들이 제게 물었어요. 박사님,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직접 봤으니까요. 얼음 밑에서 그들이 만든 배가 살아 움직이는 걸요. 2033년 저는 독립군사기술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죠. 대신 진실에만 충성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한국산 잠수함 6척을 주문했습니다. 덴마크도 협상 중이고 네덜란드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유럽 바다에 한국 잠수함이 누비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독일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조국을 배신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거짓을 버렸을 뿐이죠. 진정한 애국은 자국의 잘못을 덮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잔잔한 심해의 파동 소리가 들려오죠. 그리고 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립니다. 바다는 여전히 냉혹합니다. 파도는 거칠고 얼음은 차갑고 깊이는 끝이 없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인간은 가장 뜨겁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꺼집니다. 여운만 남았죠.